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소유한 땅은 졸업받고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 사실.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혈세 낭비입니까? 자, 월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마침 서울대 모교 서울대에서 본인은 잘렸지만 시국선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예.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참여한 겁니다. 상당히 큰 그렇죠. 숫자고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는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에 예. 물론 일정하게 제한된 커뮤니티 스누 라이프라는 공간이었지만 거기서 자랑스러운 동문을 뽑을 때 윤석열이 1등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1등을 할까요? 전혀 못 하겠죠. 꼴찌를 하겠죠.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서울대 시국선 안 하냐고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데 다들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500명 이상 한꺼번에 시국선에 참여한 걸 보면 그 더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대학보다. 너무 부끄러웠겠죠. 특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건데 진짜 아마 많이 모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조국혁신당 탄핵 서문문 발표했는데 예. 탄핵 소추 사이트도 개설을 했고 탄핵 사유 정리한 게 10몇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박근혜 탄핵 소추 그리고 결정문의 그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 해야지 그 탄핵 소추든 결정이든 쉽지 않겠습니까? 한 15개 정도 되는데 15개나 됩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와 대통령과 마찬가지인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 첫 번째가 있죠. 당대표 선출에도 개입했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개입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폭발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그렇지. 게이트는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그 조작했다는 것 외에 창원 산단 개입한 것, 대우 해양조선 개입한 것, 그 외에도 뭐 도지사, 시장 수도 없이 개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다. 근데 물론 지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기와 다른 것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발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 그 지난 상황과 사이에. 비교해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해 보면 양으로 봐도 한 10배 이상 됩니다. 이 심각성도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럼요. 지금 저는 최순실 씨가 그 구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너무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순실 씨가 자기를 넣었던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넣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체크해주고 문고리 권력 통해서 몇 가지 영향력 행사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닌데 이번 경우는 주요 혐의가 그거였죠. 예, 그게 주요였죠. 물론 따님의 그 뭐 이화여대 승마 이 문제는 있으면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직접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정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뭐 도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보다 전 최소 10배 이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누구 공천해 줘라 마라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오히려 총선 때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총선에 개입하였다 해서 2년 나왔잖아요. 그걸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해주고 대금 못 받고 김영석 공천 받고 했다면 이 특가법상 뇌물죄 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처음 얘기하셨는데 제가 처음 제기했죠. 그 문제를. 예. 이후에 엄청나게 확대돼가지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지금 대표적인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부상한 국민의힘 대표 얼굴들이 다 총망라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오세훈, 이준석, 김진태,
박완수, 조은희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넓은 의미에서 야유이긴 합니다. 명태균 개입니다. 명태균 개 정치인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명계네요. 친명계. 그렇죠. 친명태균계가 지금 한둘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린 사람, 눈물 흘린 사람 뭐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그 명태균과의 관계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뇌물죄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재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 했는데 그 비용을 오세훈 씨의 스폰서라고 하는 김한정 씨가 대신 내줬잖아요. 대신 내준 셈인 거죠 지금. 예.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그 뒤에 어떤 대가를 줬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사를 그렇죠.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박완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의 처남이 예. 남명학사라는 경남도 그 시설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대가성까지 인정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 외에도 지금 뭐 조은희 씨는 어떤 대가를 얻었는지. 조은희 씨는 저런 얘기를 하죠. 그 저런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온 것이 시의원 한 달에 주겠다고. 실제 경북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그 서초구에 지원도 하죠. 물론 네. 그 공천도 못 받았지만 예. 또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대가를 줬는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해서 전 이거를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연히 당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다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고 수사는 물론이고요. 이 경선을 개입해서 경선 시스템을 뒤흔든 거니까 예, 예. 당장 당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억울할 사람이 너무 많죠. 네. 오세훈 씨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당시 경쟁을 했던 나경원 같은 경우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선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안 한 이유가 이거를 다 공개하다가는 국민의힘이 문 닫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전 이건 국민의힘이 문 닫을 사안이거든요. 이게 각 대선, 뭐 총선, 그 다음에 그 지방 단체장 선거에 다 명태균과 골고루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정선거 사태입니다. 그런 셈이죠. 지금 예. 보시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예. 지금 일단 1심에 유죄가 났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민주당이 몇백억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등등 관련되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거비 보전 과정 다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정당 자체가 반민주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칵 뒤집힐 일인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지금 겁이 나는 거죠. 이게 겁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 것이고 거론되는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어떤 연상을 했나 하면 과거 이회창 대표 시절에 그 당이 찻대기 맞죠. 하는 바람에 당 전체를 문 닫는 상황으로 가지 네. 않습니까? 거의 찻대기 수준이다. 그때는 찻대기로 돈을 받아서 문제라면 네. 지금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당의 핵심 관계자들, 지금의 대표적 정치인들이 다 불법에 연루가 됐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돈도 물어야 될지 몰라요. 조작으로 탄생했다 이럴 수 있는 그렇죠. 정황인데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당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확대 일로에 있는데 주목하시는 대목은 이건 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당 자체의 존립을 흔들 케이스구나 이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거죠. 지금 등장된 인물 왜 또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인물들이 보면 그냥 그 뭐 시쳇말로 피라미들이 아닙니다. 대선 대- 주자급들이에요. 대표 인물들이죠. 네.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곧 나온다고 하던데 이분들 다 모으면 윤석열 정부 차기 내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다 이준석, 오세훈, 뭐 네. 박형준 다 차기 주자급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다 무너질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한동훈 현 대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가족 댓글 논란 대응하는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 이 난리를 겪으신 장본인으로서 비교도 안 되는 난리인데 이거는 진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비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너무 간단한 사안인 게 내가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딸이 그냥 열받아서 썼다고 합디다.
혹은 아닙디다. 둘 중에 또는 하나. 아닙니다. 예. 라고 답을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답을 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형적으로 그 변호인의 행태를 보입니다. 예. 형사 사건의 변호인, 자기가 방어, 자기 또는 자기 가족을 방어해야 되니까 아 그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묻고 싶어한 것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묻고 싶어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다 있고 욕설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당신 가족이 썼나요? 아주 간단한 김건희 질문이죠. 개 육갑 목줄. 그거 당신 가족이 썼습니까? 아닙니까? 질문은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거든요. 썼다면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 아, 말을 왜 못하냐. 그걸 그렇죠. 하는 순간 지금까지 친윤계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3일 천하로 만들겠다는 그걸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에 영향을 줄 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겠죠. 그걸 알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 마치 찬성해 줄 것처럼 지금 협박 메시지를 날리고 네네. 아마도 그래서 재표결을 할 때까지는 예를 들면 장해찬 전 최고가 조용해질 것 같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끝나면 네. 그 통과되지 못하면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저기는 당연히 용산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지금 두 친윤이건 친한이건 들어간 게 한쪽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한쪽은 게시판 건으로 그러다 보면 저는 갑자기 친윤계에서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이 1호 법원으로 제출해 있고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한동훈 특검법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사실은 한동훈 특검법 안에 예. 지금 이런 게시판 조작도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한동훈 특검법. 자 여기저기 양수겸장을 많이 해놨어요. 조국혁신당이. 좀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징역형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예. 형법 학자로 제가 나오실 때마다 다시 상기시키곤 하는데 우리나라 형법 학자 중에 논문 인용주 1위였습니다. 압도적 1위였는데 잘렸죠. 형법 학자로 최근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 1년 무려 네네. 낙선자한테 징역형 1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선거법으로.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있어서 이정유 사는 또 무죄가 네, 나는데 네. 이 판결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선거법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네. 제가 학자 시절부터 논문 통해서 발표를 했던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 네.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붙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당시에 집요하게 악의를 가지고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맞다, 맞다. 후보 자격이 없다고 예. 계속 공격을 했어요. 거짓말했죠. 다 거짓말인 게 다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가 당선되고 난 뒤에 트럼프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했어요. 호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다. 아예 없어요. 음. 즉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된 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는 당연히 일정한 허위와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한다. 선거가 끝나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형사 사건을 끌고 가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우리도 사실 선거 기간 중에 서로 공방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취하는 게 오랜 세월 관행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끝까지 안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또는 네. 골프 사진 조작이 있었다. 그럼 협박, 조작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정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협박에 해당이 안 된다. 네. 또는 그게 조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적 공방이란 것은 기자들과의 공방이건 경쟁자와의 공방이든 간에 격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상대를 공격하다 보면 일정한 과장과 일정한 부분 허위가 필수적입니다. 과장하게 되죠. 네, 과장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논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로 처벌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행법상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예. 남습니다.
그럼 해석과 적용은 검찰이나 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아까 이제 통상 정치 과정에서 양쪽이 모두 고발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게 안 됐어요. 네, 그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네. 기소가 됐어요. 네.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보면 율법을 신성시하고 중시하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계속 집착합니다. 율법을 도구마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 말을 좀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예수와 하게 대척점에 섰던 그렇죠. 바리새인파. 예. 예수는 하느님의 정신을 얘기한다면 이 네. 사람은 율법 그 자체를 도구마를 중시하는데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그 말의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있었냐를 보고 이 맥락이 이재명 당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토부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구나 예. 정도로 이해하면 그 정도 말을 약간 과장돼서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면 돼요. 자연스럽죠. 예, 훨씬 그렇게 맥락을 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발언의 굳이 맥락. 그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그런 공문을 보내니까 압박을 받았어요. 그걸 나는 협박으로 느꼈어.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걸 그 맥락을 보지 않고 국토부 공문 그 국토부에 공문을 보았더니 그런 단어가 없다. 그런 단어가 그다음에 없다, 진짜. 그 부하 하급 공무원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네. 너 압박을 느꼈어? 그러면 검찰 앞에서 공무원들이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우리는 압박을 느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검찰 앞에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 못 쉽지 한다는 않죠. 거예요. 공무원들이 검찰 앞에 가서 검찰이 요구에 반하는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자체가 저는 그런 정치 사회적 맥락을 제거하고 대권 후보의 발언을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부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위중교사는 유죄를 생각하고 선거법 무죄를 생각했어요. 네. 선거법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예. 아니 압박을 받았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말했다고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했지만 반대 결과가 났는데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판사분이 예. 이제 맥락을 잘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맥락 속에서 그 발언을 본 겁니다. 앞에는 단어만 봤고요. 예. 뒤에는 맥락을 본 그렇죠. 거예요. 그 네. 단어에 집착하냐 맥락을 보냐인데 이재명 대표와 그 자백을 인정한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 길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말했던 그 단어 자체 외에 맥락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보면 예. 아 이거는 그 당신이 기억한 대로 얘기하라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검찰처럼 이해하게 되면 예. 그 피교사에 대해서 계속 위증을 교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판사분이 아 그게 아니다. 그 발언은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당연하지. 보기 때문에 좀 무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 해석과 적용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고고차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그 단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법학계에도. 예. 저는 이제 후자에 있는 학파인데 당연히 후자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전자에 있죠. 더군다나 근데 그렇게 전자에 집착해서 자기가 이런 판결을 내리면 그 압박이야 협박이야 이 단어 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정치인을 10년간 정치적 생명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1위 주자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토부에 그런 공문이 와서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랬다면 무조건 무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압박이라는 단어 대신에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네. 협박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면 기소가 아예 안 됐을 거예요. 네. 그 부담, 압박, 협박 그 단어가 강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에서는 또는 1심 재판부는 아니 협박은 한 적이 없어. 압박 정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니, 해버리면 협박은 당하는 사람이 느낀 정도를 마음으로 표현한 건데 그게 어떻게 법으로 재단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맥락을 제거한 조문 해석도 문제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런 정도의 발언으로 네. 현재 제1당의 대표 현재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 10년이나? 이것이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률 전문가인 법관의 권한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제 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협박이 있었어? 두 번째 그럼 형량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배심이 들어가죠. 이게 협박이 있었어?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판단을 배심이 하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참심이 하고 눈높이 시민들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너 협박으로 느끼겠네. 그다음에 형량은 이제 판사가 하는데 우리는 배심제 또는 참심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협박이야 아니야 판단을 판사가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형량도 판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냐 고민이 있고 예, 협박 합자라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만 더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중대 사건은 기소도 기소 배심이라고 그래서 배심이 아, 합니다. 기소도. 기소조차도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사건 네. 기소 배심에서 판단합니다. 기소도 배심을 예, 하는구나. 예. 중대 사건 경우는 형법합자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으로 보자면 이건 이 라이벌 그 야당의 미래를 작살내리는 정치적 판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 보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너무너무 참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덩치는 크지만 예. 정신이나 마음이 정말 현명하다 생각이 든 게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두 사람을 떠올렸나 하면 YS와 DJ를 떠올렸어요. 많은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건데 YS가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 2개월 앞두고 단 2개월 앞두고 갑자기 김대중 그 불법 정치자금 수령 사건이 터집니다. 언론 보도에 막 나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 나도 사실은 받았다. 당시에 관행이었다. 국민 사과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언론에서도 수사라고 날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잘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런 검찰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 잘못됐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꾸짖어요. 꾸짖어서 DJ 수사를 중단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배포를 기대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 이해창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던 차떼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차떼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해창 대표는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저는 그 경우도 예. 제가 안 바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 나의 경쟁자였지만 이해창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는 거 그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 리더들이 상대 정치 리더에 존중하고 야당의 리더를 존중했잖아요. 그게 깨진 게 언제냐? 이명박이죠. 그랬죠. 이명박 때부터 자기가 이제 복수심이 무슨 이유인지 노무현을 죽이게 보내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저는 하는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 시절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명박 때 제일 행복했다고 그런 말 했죠. 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저는 이명박식이라고 보고요. YS DJ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대인으로서의 풍모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 자체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덩치만 크지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나라도 운영하고 있고 정치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대표 등 정치인도 웃긴 게 이재명 대표 그 위정교사 무죄 났잖아요. 예. 근데 그 유죄 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너무 신이 나서 페이스북에 몇 개인지 글을 쓰지 않습니까? 6개인가 7개인지 막 썼죠.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도 진짜 제가 저희 편이면 저기 얇다 얇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조용히 뭐 정화수도 놓고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재명 대표 유죄나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적어도 현재 이 여당의 대표가 차기 수권당이 될 수 있을 일당의 대표가 유죄 판결 나라고 페북에 그렇게 촐싹대면서 글 쓰는 게 그리고 그 1심 징역형 나오나자 또 7개 8개 막 씁니다. 막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자기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야당이 판결에 비판하면 왜 사법부를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그것도 이중잣대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검사가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 쓰듯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던데 자기가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이벌이면 존중해줘야지 적장을. 뭐 존중은 못하더라도 입은 다 물어야죠. 맞습니다. 입은 다 물어야죠. 이분 최소한 다 근데 그게 물어야지. 기본 인간에 대한 또 상대 경쟁자에 대한 기본 인간에 대한 예의 또 정치 상대 정치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똑같은 거죠. 저는 인간에 대한 존중, 상대 경쟁자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냥 라이벌이면 무조건 죽이 없앤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 없앤다. 이 생각밖에 없는 그 겁니다. 생각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검찰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잘했다 막 박수치고 자기가 원하는 형이 나오면 막 신나가지고 글 쓰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지를 몰라요. 스스로는 어린애죠, 어린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협량하다 좋은 말로 하면 쉬운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졸삭된다는 거죠. 절삭된다. 지금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 그저께 예. 갑자기 국회 찾아가지고 사진이 찍혔었네 파한대수하면서 저하고 찍힌 사진 말씀인가 봅니다. 저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투표를 제가 먼저 했는데 아마 뒤에 투표하시고 쓱 오시더니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네. 앉아서 한 5분, 뭐 10분 이런 지난번에도 저런 장면이 하나 나오더니 예. 그냥 제가 앉으셔서 그 1심 재판 결과 특히 그 선거법 무죄난 거 그 축하드린다. 또 위준교사 선거법 유죄난 거 참 안 됐다. 이제 말을 만들었습니다. 위준교사 난 거는 잘 됐다. 근데 제가 봐서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요러요러한 점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점 잘 하시면 제 생각에는 2심에서는 바뀔 것 같다고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제가 아는 헌법 학자 헌법 학자로서 특히 그 협박 부분하고 사진 조작 부분에 집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고 또 대표님은 저의 12.12 대법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딴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은 대법 선고 이게 징역 2년 아닙니까? 근데 뭐 정영심 교수 4년 때린 판사가 주심 판사 아니에요. 뭐 이 대표께서도 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예측도 하시던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지금 제 사건을 맡고 있는 주심 대법관이 저 배우자의 유죄 판결 내린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욕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배우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다고 해서 제 사건도 일정한 편향을 가지고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이라면 그리고 대법관이시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격한 증명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의 원칙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뭐 그 결과는 제가 이제 감수를 할 것이고 저는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대법관밖에 없죠. 이미 결론은 사실 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났겠죠, 이미.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그렇죠.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빠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법리적으로 쟁점이 컸고 실제 저희 하급심 재판부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있었던 것은 뭐 공개된 바 있죠. 그래서 저는 하급심 판사분들과는 다르게 대법관분들은 대법관들이 하셔야 될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게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그걸 지키실 거를 좀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민한 시기라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징역 2년이에요. 선고를 기다리는 것도 형벌입니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지금 그 내용은 좀 황당무계한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안 하겠고. 예, 안 하기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요. 예.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은 보통 이럴 경우 법정 구속 되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도 주잖아요. 예. 그럼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 저희가 이미 뭐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 당직자들, 당원들도 이걸 예상을 하고 창당을 했고 예상을 하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당 자체에 흔들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충격이 있겠죠. 허탈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을 것인데 조직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미 그런 대위 준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 동안 계속 그런 작업을 했고요. 뭐 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저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르고 난 뒤에 삶을 또 생각해야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 예. 요거는 이제 안 우울한 뉴스입니다. 갑자기 조민 씨가 따님 조민 씨가 화장품 회사 CEO가 됐던데 예. 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개척하는데 그 속도, 과감성이 진짜 놀라워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사실은 보도 나기 전에 조용히 회사를 만들고 제품도 개발하고 다 준비를 하고 판로도 개척해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단독 기사가 나면서 그냥 너무 기사가 많이 났어요. 매출도 오를 것 예, 다행이에요. 예, 세로랩스라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의사이기도 했고 또 본인이 이과 전공이라서 직접 제품 개발도 했는데 세로가 스페인어로 제로 0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 자극이 없다, 독성이 없다, 뭐 동물 실험 안 했다.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는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제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꿈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랍니다. 잘 되길 전 애비로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 이 사태 초창기부터 조민 씨 봐왔지만 네. 학생이었다가 의사였다가 이제 CEO가 되는 과정 전체를 제가 지켜봤는데 아빠보다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인터뷰하고 나서 아빠보다 나은데요라고. 저보다 기가 세고 당찬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 관둘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개척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다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위기가 왔는데 참. 걱정이 돼 물어보면 아빠 나 계획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지금 이 세로랩스라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자꾸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 홍보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좋은 뉴스로 일단 끝내고 12월 1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선고됐다. 좋은 소식이면 당연히 좋은 소식으로 만나고요. 네, 네. 만약에 실형 선고가 나왔다. 상상하기 싫지만 그러면 하루 이틀 시간 주거든요. 뭐 12일이니까 13일이 금요일인가요? 잘 네. 모르겠는데 13일 아침에 잠깐 들렀다 가세요. 그럼 13일 아침에 어떤 경우든 뭐 즐거운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약해두겠습니다. 13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